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이 넘어가네요. 현재 아들 하나를 돕고 사랑하는 남편과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사람으로는 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과 남편의 식구들 설명부터 해야겠네요.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은 동서들, 그러니까 남편 형들의 부인들이거든요. 남편은 형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다들 결혼했고 말이죠. 그리고 저와도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남편이 집안의 막내거든요. 큰 아주버님과 남편은 10살이 차이가 나는데 저와는 8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더 미움을 받은 것도 있어서 나이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 동서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해서 쫓아다녔어요.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의 그 마음에 감동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연하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가 뭔데 거절하냐? 고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꼭 조건에 따라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사를 갈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시댁 식구들이 그다지 저를 좋아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이해를 아예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은 막둥이였고 온 집안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위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공부도 잘해, 회사도 좋은 곳에 다녀. 집안 식구들로부터 예뻐 죽겠는 자식이자 동생이었겠죠. 저는 딱히 못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난 구석도 없었거든요. 집안도 평범했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닌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대학이 그런 큰 돈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사회로 뛰어든 거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나이 또래에선 고졸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약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남편이 저를 뭘 보고 그렇게 쫓아다녔는지도 아직 의문이에요. 특히 동서들이 저를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이고 또 평생 가족으로 함께 해야 할 사람이니 좋게 생각하려 하시는 게, 그리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지만 동서들은 처음 만남부터 저를 두고 빈정거렸거든요. 나는 우리 도련님이 진짜 완벽한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네. 그러니까요. 자기만큼 잘난 여자 만나서 우리 중에 제일 잘난 며느리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우리한테도. 그런 빈정거린 말이죠.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거나 마음을 쓰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남들의 시선이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든가 말든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저랑 동서들이랑 같이 살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저와 제 남편이죠. 게다가 시댁 어르신들도 나쁘지 않았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들이 저를 질투했던 것 같아요. 삼형제 중에 막내인 남편이 가장 잘났거든요. 직업도, 인물도, 성품도 말이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조건이든 뭐든 제일 부족한 제가 그 집에서 가장 잘난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도 어느 정도 깔려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성격도 굉장히 다정해서
식구들에게도 다 잘했거든요. 도련님은 막내 동서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였지만 남편은 가만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형수님들도 잘 좀 해주세요. 그런 것조차 아마 배가 아팠을 겁니다. 아주버님 두 분은 무뚝뚝한 성격에 그런 챙겨주는 일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게다가 남편의 어린 시절도 봐온 형수님들이니 더더욱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질투와 화를 저에게 푼 건 상당히 잘못한 일이지만 말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저는 남편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편을 조금 거절했던 건 맞습니다. 그건 남편이 싫어서라기보다 당시에 제 상황이 누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면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것들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진심으로 너무나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형님들 그 두 동서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을 계속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참 불행하게도 저희 시댁은 가족끼리 모임이 참 많았습니다. 사이가 좋았어요. 물론 저 빼고 말이죠. 이번에는 우리 막내 동서 실력이나 한번 볼까? 그러게요. 대학도 안 갈 만큼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면 요리 같은 건 아주 쉽게 하겠네. 전에 식당에서도 일해봤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봐야 주방도 아니고 서빙 아르바이트였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첫 가족 행사의 요리를 다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물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저에게 다 맡겼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물론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놀라시기도 하셨고 말이죠. 젊은 애가 손이 어쩜 이렇게 야무니. 내가 괜한 걱정을 했어. 막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좋지 않을 리가 없는데. 요즘 이런 며느리가 더 귀하지, 귀해. 잘나봐야 지 잘났다고 어른들 무시나 하지 말이야. 그리고 시댁 어르신 두 분의 그런 반응은 형님들을 더 화나게 했고 더더욱 저를 미워하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그림을 상상하고 그런 일을 맡기신 걸 텐데 보란듯이 잘해낸 걸로도 모자라 시댁 어르신들의 사랑까지 받게 되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한 말, 잘난 며느리들 본인만 잘난 줄 알고 어른들 무시한다는 말이 꼭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 두 분 다 잘났거든요. 집안도 괜찮고 둘 다 대학도 잘 나왔고 본인 일도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삼형제 중 가장 괜찮은 사람과 결혼한 제가 시댁 어르신들에게 귀염을 받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두 형님의 저를 향한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묘하게 비꼬듯 말하고 늘 피해갈 구실을 만들면서 저를 괴롭혔던지라 저는 딱히 들이받을 구실을 찾지는 못했어요. 초반에는 말을 좀 못되게 하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직업이 있잖아. 그래서 막내 동서만큼 이런 가족 행사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도 있고 바쁘고 동서는 한가하잖아? 그리고 늘 하던 집안일 조금 더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 얼마나 예뻐라 하셔?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더더욱 칭찬해 주시잖아. 우리가 그동안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더 잘했는데 그런 건 정말이지 아무 소용도 없이 말이야. 옛날 뿐이라 그런지 요리 잘하고 내조 잘하고 이런 걸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뭐. 막내 동서는 정말 취집 잘했네. 취집 잘했어. 그런 식으로 늘 비꼬았습니다. 취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취직과 시집을 합친 말인데 결혼해서 흔히들 팔자가 핀 여자들을 비꼬는 말이거든요. 누가 들어도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자기들끼리 저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던한 성격이라고 해도 그런 일을 매번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일단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했고 저는 괜한 불화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모자란 건 맞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노골적인 무시도 다 견뎠습니다. 뭐 어느 순간에는 명상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다 개소리다. 개소리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쩌면 내가 저들과 가족으로 오래 지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제 음식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제가 그날 생신상을 차렸었거든요. 그날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잘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부러 더 잘한 것도 맞긴 해요. 보란 듯 말입니다. 형님들이 더 속을 뒤집히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만족하셨거든요. 입이 떡 벌어지는 생일상을 받은 시어머니가 사진을 한 100방은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친구들 만나면 글쎄 막내 며느리 자랑하는 맛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니까. 당신 처음에는 막내가 아깝다고 반대했잖아. 그건 내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어. 이렇게 시부모 공경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한테 이런 생일상 받는 시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나밖에 없을 거다. 나 또 자랑할 거 생겼네. 이거 사진 다 찍어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렇게 말하며 입이 귀에 걸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형님들을 쓱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짐작하던 대로였습니다.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뭐 물론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좋아하실 필요가 있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며느리들도 있는데 너무 한 명만 칭찬하면 다른 며느리들이 기분 나빠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막내 동서는 좋겠어. 이 집안의 사랑을 오롯이 다 받아서. 우리같이 바쁜 며느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해주시네. 매번 용돈 봉투 치어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요리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나는 눈 감고도 하겠구먼. 요리 정말 못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주버님이 제 음식을 드실 때마다 매번 손뼉을 치며 놀라시는 걸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개나 소나 다 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들 이렇게 호들갑인지 원.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것도 생일상 차리느라 새벽부터 고생한 사람한테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인성은 대체 뭔지 저는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도 고생을 꽤 하긴 했어서 몸이 힘들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래서 평소라면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을 말에 욱해서 대꾸를 했습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이면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뭐? 개도 소도 하는 일인데 식은 죽 먹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만 맡기시고 형님들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 그 말에 두 사람 다 화가 난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형님한테 감히 말대답이야?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 앞에 두고 개나 소나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큰형님이 몹시 화가 난 듯 저에게 뭐라고 하려 했지만 그때 때마침 부엌으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재산이 좀 있으셔서 그걸 혹시나 물려받진 못하게 될까봐 미운 털이 박히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뭐. 아무튼 그날 그 두 사람은 아마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심해졌으니까 말이죠.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원래 집안에 무슨 이슈가 있거나 꼭 전화해야 할 일이 아니면 절대 전화를 걸지 않으시는 분들이시라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랑 어디 좀 같이 가. 사실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 모임이나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단 한 번도 밖에서 형님들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원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한 가족인데. 나랑 형님은 이렇게 종종 만나서 전시회 같은 것도 보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거든. 앞으로도 동서랑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불렀어. 사실 그 말을 순수하게 다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표면상으로는 저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불러냈다는 사람들에게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겪은 대부분의 수모를 그날 다 겪은 것 같아요. 쇼핑을 할 때부터 뭔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막내 동서, 이런 옷 어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형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가격표 보세요. 동서가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닌데. 아, 그러네. 막내 동서한테는 너무 비싼가? 매장을 한 서너 곳 들렸는데 모든 매장에서 저를 위한답시고 옷을 골라줘 놓고 저런 식으로 말을 끝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부르스였어요. 사람이 이래서 자기 일을 해야 돼. 옷 한 벌도 자기 의지대로 못 사잖아. 아니, 다 떠나서 골라주신 옷들이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도 가난하다는 말 있는 거 알지?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입으니까 취향도 가난해지는 거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저를 마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걱정하는 척 무시하는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뒤이어 간 전시회에서 결정적으로 꽃피었어요. 동서는 이런 전시회 처음이지? 처음이겠지. 어디 이런 곳을 와봤겠어? 요즘 전시회 같은 거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여기 입장료 얼마 한다고 제가 이런 것도 못 와볼 것 같아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동서가 다니는 거 보면 그다지 안목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이런 문화생활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줄 알았지. 그러게. 좀 잘 입고 잘하고 다녀. 도련님이 언제까지 동서 좋다고 하겠어? 응? 그것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지금 가꾸고 잘해야지. 자기들 남편보다 내 남편이 저한테 정말 수백 배는 잘하는데 그건 뭐
형님들이 못해서 그런 거냐고 따져 묻고 싶은 걸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참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그런 말을 다 했었어야 했던 건데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그들이 불러내는 그런 자리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바쁘냐는 식의 대답이 들어왔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게 거기에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겪는 수모보다 나았어요. 혹시 형수님들이 당신 힘들게 하거나 그래? 저는 남편에게 숨긴다고 숨긴 줄 알았는데 남편은 눈치를 조금 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해. 내가 정말로 못 견디겠으면 당신한테 꼭 말할게. 남편은 저의 그 말에도 여전히 안심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제 할 말을 제대로 다하고 또 주변 가족들에게도 상담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지난 일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뭐. 그렇게 전시회 사건이 지나고 나서는 형님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뭐 그 이후로는 가족 간의 행사도 없기도 했었고 제가 그들을 피해 다녔거든요. 차라리 전화로 몇 마디 듣는 게 나았지 얼굴 보고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요.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그때쯤에 제 인내심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그 전 제 생일에 시아버지가 몰래 저에게 용돈을 주셨었거든요. 형님들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아마 시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형님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뭐 만나면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 모르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시아버지의 생일상을 조금 더 정성껏 차리고 싶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웃긴 게 그런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만 나와서 요리하고 그런 걸 칭찬받는 걸 질투하면서도 두 형님은 절대 도와주러 나오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일은 하기 싫으셨나 봐요. 뭐 그래서 그날 저는 정말 정성껏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신선한 재료를 바로 공수해서 요리하기 위해 새벽 시장까지 다녀왔을 정도였어요.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온갖 재료들을 다 사들고 시댁에 가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했으니 시댁 어르신들 눈에는 제가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형님은 더 얄미워 보이셨을 거고요. 아이고, 네가 혼자 고생이 많다. 그것들은 왜 오늘 같은 날에도 아무 소식이 없냐? 주말인데 회사에 갔을 리도 없고. 바쁜 일이 있으시겠죠. 그것들은 본인만 잘나서는. 사실 저는 남편이나 시댁 어르신들이 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더 편했던 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으면 진작에 다 때려치우고 뛰쳐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는 그날 새벽부터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걸로 입이 떡 벌어지는 생일상을 혼자 차려냈으니까요. 부엌에 거의 10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힘든 게 느껴졌습니다. 힘들면 들어가서 좀 쉬어. 라고 남편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생일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식구들이 놀라서 한마디씩 제가 차린 생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이건 정말 먹기도 아깝다. 그리고
오늘 다 먹을 수나 있는 거냐? 남으면 좀 싸가시라고 일부러 넉넉하게 했어요. 전에 아주버님들도 맛있게 드셨던 것 같아서. 아이고, 재수 씨,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이 호강하겠네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들을 언짢은 얼굴로 바라보는 형님들이 있었고 말입니다. 형님들은 식사하시는 내내 형식적인 말이나 누군가가 말을 먼저 걸어오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단히 빈정이 상한 듯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그렇게 폭발한 거겠죠. 그렇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와 형님들이 뒷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설거지하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또 시비를 걸러온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는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었거든요. 막내 동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제가요? 뭘요? 이봐, 내가 모른 척 할 줄 알았어. 우리 보란 듯이 점점 더 생일상 과하게 차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물론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저도 억울했어요. 시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열심히 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말이죠. 아니요.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두 사람은 그런 제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지만 말임죠. 우리 엿먹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진짜 이게 봐주니까 주제도 모르고 자꾸 기어올라? 너,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 순간에 속에서 울컥하고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형님들에게 엄청나게 무시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주제 타령을 하면서 무시하니 그동안 쌓였던 게 터졌던 것 같아요. 제 주제가 뭔데요? 제가 그렇게 정색하며 묻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허리에 손을 올리고 세상 당당한 얼굴로 그것도 모르냐는 둥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 고졸해,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게다가 도련님보다 연상얘기까지 하잖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100이면 100, 동서가 말도 안 되는 결혼했다고 하지. 도련님은 뭐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아니고 이런 조건의 여자랑 결혼한 거야? 뭐라고요? 이게 어디다 대고 목소리를 높여? 저희 딴에는 작게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아마 그쯤부터는 다른 가족들도 저희 세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형님들도 약간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뭐, 형님이 틀린 말 있어? 내가 처음부터 이상했어. 어떻게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지. 너 도련님한테 몸 들이민 거지? 뭐라고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우리 도련님한테 몸 팔아서, 그니까 몸 들이밀어서 꼬신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너 같은 애한테 우리 도련님이 홀랑 넘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가가 뺨을 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이성을 잃었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미쳤어? 나를 때려? 너 진짜 죽을래? 몸 팔아서 들이댔다는 말이 맞나 보네. 그러니 이렇게 발끈하지. 너는 진짜 이제 뒤졌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팔을 걷어붙이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두 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형님들은 순간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잃었던 이성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같더군요. 굳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고서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 하는 짓이야? 모두가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건지 어디서부터 들었던 건지는 몰라도 마지막 말은 모두 들은 것 같더군요. 제가 몸을 들이밀어서 몸을 팔아서 몸을 무기로 남편에게 접근해 꼬셨다는 지금 생각해도 더러운 그 말을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보.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맞은 얼굴을 감싸쥐더군요. 피해자 행세를 하겠다는 거겠죠. 이미 그들이 뱉은 어마어마한 말들 때문에 모두가 제가 때린 건 생각도 하지 않은 듯 보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나섰어요. 더는 이 두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거 못 참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저는 이러려고 제가 운동을 했나 봅니다. 네? 소시적에 제가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것도 배구 말이죠. 그래서 팔의 힘이 아주 셌어요. 그건 남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멍한 얼굴로 계속 볼을 잡은 두 형님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저에게 끌려왔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작은 형님이었습니다. 이건 놔. 아프다고. 작은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 팔을 제 손에서 빼려고 했지만 배구로 다져져 악력 하나는 웬만한 남자한테도 지지 않는 제 손에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놓으라니까? 힘이 왜 이렇게 세? 제가 그동안 얼마나 봐드린 건지 아시겠어요? 네? 놓고 이야기해. 제가 손을 확 놓으며 두 사람을 밀듯 뿌리쳤고 두 사람은 제 힘에 못 이겨 휘청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둘 다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형님 둘은 놀랐는지 멍하니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더군요. 막내니 어쩌니, 어린 게 버릇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안 들을게요.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과 행동들, 그리고 밥 먹듯 하는 폭언과 무시, 그런 거 일삼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은 없으니까. 뒤에 가족들이 있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제가 한 말을 부정하더군요. 어머머, 생사람 잡는 것 좀 봐. 우리가 언제? 그래, 우리가 언제? 제가 그런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 비웃었습니다. 언제요? 툭하면 가진 게 없어서 그렇고 못 배워서 그렇고 고졸이네 어쩌네 취집을 한 거니 어쩌느니 주제를 아나 모르니 사람 면전에다가 대놓고 그런 말 하신 게 어디 한두 번이세요? 네?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너무 놀라서 인상을 확 썼고 아주버님 두 분도 상당히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뭐 자기들 부인이 그렇게까지 천사표로 착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도 다 큰 어른이 그 나이 먹고 막내 동서를 그런 말로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는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말 똑바로 해. 재수 씨한테 정말로 그랬어? 아니야,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그런 두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면서 말이죠. 제가 그동안 하신 말씀들 다 녹음해뒀는데 어디 여기서 우리 다 같이 들을까요? 제 그 말에 형님 둘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제가 녹음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애초에 녹음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 막내 동서를 생각해서 한 말이지. 그래, 걱정해서 한 소리지, 가족으로서. 녹음본이 있다고 하니 아니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끼리 걱정해서 하는 말이 주제도 모르고 시집와서 호강한다는 둥, 몸 들이밀어서 꼬셔서 결혼했냐는 둥, 없이 살아서 이런 건 모른다는 둥, 못 배워서 그렇다는 둥 한다고요? 가족이라서? 잔소리로? 제 그 말에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뭐 당연하겠죠. 제 손에 녹음본이 있다는데 거기서 뭘 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제가 이걸 틀면 본인들이 했던 그 상스러운 말들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될 텐데 아마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을 겁니다. 눈을 돌려가며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큰형님이 먼저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막내 동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동서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철이 없어서 생각 없이. 그런 큰형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작은 형님도 냅다 저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동안 저에게 너무 막말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들 제 발이 저려서 있지도 않은 녹음 파일에 벌벌 떨며 저에게 앞다투어 사과하는 거였고 말이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이 모든 상황을 어이가 없고 충격적인 얼굴로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날도 좋은데 5분 산책 조금만 하다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형님들이랑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가족들은 군말 없이 그러겠다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형님들이 그간 얼마나 저에게 잘못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제 말을 다 들어준 것도 있고 또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과 아주버님들은 그 녹음본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셨다고요. 듣게 되면 정말로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며느리들과 아내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말이죠. 뭐 애초에 녹음본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가족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형님들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제 힘에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좀 했거든요. 그런 제 말에 두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많이 땄어요. 그래서 지금 제 재산만 200억이 넘는다고요. 제발 저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깝치지도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제 말에 두 사람이 경악하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진짜 200억이 있다고? 정말로?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제가 다시 한번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요? 거짓말 같아요? 이미 그 두 사람은 저에게 반박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제 말이라면 똥으로 된장을 담근데도 믿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니 믿지. 진짜 믿어. 막내 동서 진짜 대단하다. 그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이 보긴 했지만 내 주위에도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 뻥이었어요. 벌긴 벌었는데 200억은 아니었고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뭐 그걸로도 돈 있는 티는 충분히 낼 수 있었고 그 돈을 저 사람들에게 줄 것도 아니니까 거짓말을 좀 했어요. 저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형님들이 저한테 하신 폭언과 괴롭힘에 대한 증거 자료도 있고 또 형님들보다 돈도 많아요. 그쵸?
제 말을 듣고 있던 두 사람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분고분한 모습에 그동안 제게 악을 써왔던 모습들이 겹치면서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는 자신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돈도 많다는 그 사실이 저 두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까지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웃기기도 했고 또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진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빡치면 그냥 이 녹음본 다 풀 거예요. 오늘 모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식들, 조카들한테도 엄마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려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그 말에 두 사람은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자기 자식들 이야기까지는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막 해놓고 자식들은 그렇게 소중한지 벌벌 떨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막내 동서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무조건 다 할게. 우리 애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 그리고 남편한테도. 자기 부인이 또 엄마가 그런 말하고 다니는 여자라는 걸 귀로 직접 들으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응?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그런 폭언을 해오신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시 열이 확 오르고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게 남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안 좋은 막말인지 다 알면서 오로지 저를 상처 입히고 저에게 비수를 꽂기 위해 그런 나쁜 말만 골라서 했다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안해. 제발. 그렇게 두 형님은 정말 한참을 저에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두 사람을 일단 봐주기로 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정말 녹음본이 있었대도 풀지 못했을 겁니다. 두 가정을 제 손으로 깨는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잘 하라는 말로 마무리했어요. 물론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두 집에서 모두 다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어찌되었든 저에게 막말을 하는 건 두 아주버님들이 들으셨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말이 담긴 녹음본이 있다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를 따져묻고 또 실망하고 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두 아주버님이 각각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고가의 명품 가방을 각각 사서 들고 말이죠. 마치 짠 거 같아서 제가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짠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냥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 저는 덕분에 명품 가방이 2개나 생겨서 나쁠 건 없었어요. 제가 집사람에게 단단히 일로 뒀습니다. 이제 다시는 막내 재수 씨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막대하는 일은 절대 다시는 없을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니까. 큰형님은 저에게 한 번만 더 전과 같이 했다가는 이혼을 하겠다고 양육권도 다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큰 아주버님과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썼다고 하시더군요. 그쪽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았는데 문제는 작은 아주버님네였습니다. 이건 일단 그동안 재수씨가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약소하지만 제가 사과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그렇게 저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집사람이 재수씨에게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해가며 괴롭히고 있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제가 해결했을 텐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주버님께서 잘못하신 게 뭐가 있겠어요. 작은 아주버님은 아내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깨졌고 몸을 팔았다는 둥 그런 말을 하고 동조를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 자기 아내를 더 이상 그전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없어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라서 저도 당황하긴 했습니다.
작은 형님은 당연히 아주버님께 빌면서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하고요. 사실 녹음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작은 형님의 처지에서는 이대로 이혼하게 되면 유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위자료도 또 아이들의 양육권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간절했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 그동안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막상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그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작은 아주버님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작은 형님이 저에게 실수하신 것도 많고 또 못되게 구신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그건 저도 아직 완벽하게 용서를 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제 말에 작은 아주버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더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사이에는 아이들도 있고 어찌되었든 아이들의 엄마니까. 물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걱정하시는 마음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작은 형님이 그동안 아이들에게는 잘하셨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작은 형님을 더 미워했던 거였지만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끔찍하게 굴면서 저에게는 맞구는 게 말이죠. 아무튼 그날 제 이야기를 듣고 작은 아주버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말이죠. 왜 저 때문에 생각을 바꾸셨다는 걸 알았냐면 그리고 며칠 뒤에 작은 형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한번 만나자고 말이죠. 그렇게 나간 자리에 작은 형님은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표정을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손을 덥석 잡더군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한 건 저였지만요. 동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쫓겨났을 거야.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편을 들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동서는 모를 거야. 내가 앞으로 두고두고 미안해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거의 울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걱정이 아예 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어쨌든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중간에 끼어들었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작은 아주버님이 이혼하시겠다면 그러시라 하며 굳이 말리지 않았어야 했나.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희 집안의 달라진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저에게 약점을 잡힌 걸 떠나서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저를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날 제가 힘으로 그 둘을 제압한 게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정말 많이 세기는 하거든요. 남편도 가끔 저에게 등을 한 대 맞으면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 장난스레 말할 정도니까요. 만약에 생신상이든 손님상이든 집안 식구들의 모임에 요리할 일이 생기면 두 분은 회사에 휴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반차를 쓴다든지 일찍 퇴근하는 방법 등으로 저를 번갈아 도와주십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주말에 다 같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며느리들을 보고 손뼉을 치신 적이 있어요. 뭐 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셨다기보다 순수하게 그 광경을 처음 보시는 거라 신기해서 그러는 거였지만요. 나는 이 집의 며느리들 들이고 나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은 처음 본다. 그래, 이렇게 잘 지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응? 마치 유치원생을 대하는 듯한 두 분의 말투에 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네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힘들게 일을 해왔던 것에 대한 감사 인사도 따로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의 음식을 그렇게 잘 차리는 게 이 정도로 힘든 일인 줄 몰랐다. 그동안 막내 동서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막말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말입니다. 자신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다니며 밖에서 돈 번다고 저한테 으스댔던 것들을 다 반성하고 있는 듯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안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그 일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로 인해 가족들이 편안하게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두 형님과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친하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거리감이 좀 있지만 말이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예 없던 일처럼 지내는 건 생각보다 힘이 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 저를 무시하고 꼽주기 위해서 둘이서 계획해 데리고 갔던 전시회도 이제는 순전히 전시를 보고 밥을 먹고 쇼핑하기 위해서 밖에서 만난 적도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고 평화로울수록 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연을 들은 모든 분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하실 것 같네요. 네, 그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없는 녹음 파일을 있다고 했고 또 200억이 없는데 있다고 했고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죄책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판사판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 좋아지고 보니 그때 한 거짓말이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다 밝혀지면 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실 요즘 두 형님과 사이가 괜찮아지면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기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거기도 합니다. 저도 그때는 다시 얼굴을 보지 않을 생각으로 그랬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지른 거기도 하거든요. 거짓말임을 밝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형님들을 믿으니까 녹음 파일을 지웠다고 다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지 또 200억은 비트코인으로 잃어서 이제는 20억밖에 없다고 또 이것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고민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다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저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제가 한 거짓말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 같으신가요? 사실 눈 딱 감고 다시 거짓말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에게 잘하는 형님들을 보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창에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뭐가 더 현명하고 좋은 결정일지 판단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아오신 인생 선배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 말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저와 두 형님의 이 지지고 볶고 난리통에 있던 총성 없는 전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신 거면 너무 좋겠네요.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 위해 쓰면서 조금 재밌었거든요. 과거 일을 다시 떠올리니 다시 화가 나는 듯도 했지만요.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다들 마스크 꼭 쓰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40이 넘은 나이에 제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들이 원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제 인생에는 그래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2명은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제 편이 되어줄 딱 2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순진했습니다. 역시 옛말 틀린 거 없더군요. 제가 최근에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된통 당한 일이 있어서 애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남편, 아들, 딸 말고도 또 1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동서였죠. 저는 친정에서 막내라 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생이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동생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난 제 손아래 동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언니라고 불러줬거든요. 당시에 저희 도련님이랑 동서는 연애하던 사이였는데 집에 워낙 자주 놀러 왔었어요.
아무리 아직 결혼은 안 했어도 그래도 손윗 사람한테는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너는 언니가 뭐니? 언니가 뭐야?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뭐라고 부르든 호칭이 뭐가 중요해요. 전 언니가 없고 언니한텐 동생이 없으니까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그만이죠. 그래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야. 못 배운 집안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지. 어른들 앞에서는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 알겠지? 당시에 동서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워낙 밝고 어른들도 안 무서워하는 게 제 눈에는 마냥 자유분방한 요즘 아가씨로 보였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연세가 아주 많으셨어요. 두 분이 결혼하시고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질 않다가 40을 넘기고야 생긴 늦둥이 아들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신기하게도 바로 연년생으로 도련님을 낳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워낙 옛날 분이시라 고지식하고 당신 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맞선으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 사고방식이 고루하셔서 장남은 무조건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신대요. 저는 당시에 뭐가 씌었었는지 그냥 남편과 결혼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겠다고 했어요. 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저희 친정 부모님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막내라 제 속옷 한번 안 빨아보고 시집와서 갑자기 맏며느리가 된 것도 혼란스러웠는데 시부모님은 별거 아닌 일에도 소리를 치시고 일일이 잔소리도 많이 하시니 힘들었습니다.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싶어서요. 아이고 짜! 너 늙은 시부모들 다 죽일 작정이야? 국에 뭔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애미야, 너는 네 시아버지 혈압 있는 거 몰라? 모르면 물어봐야지. 다음부턴 소금으로 간하지 말고 냉장고에 새우젓 있으니까 그걸로 해. 알았지? 신혼 몇 년간은 시부모님이 별 말씀 안 하셔도 한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해도 힘들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해서 언성이라도 높이시면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랬으니 저는 말대꾸는 꿈에도 못 꿨죠. 그래서 저는 더 동서가 신기했습니다. 동서는 도련님이 집에 안 계셔도 저희 시댁에 자주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어떻게 알고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은 빼놓지 않고 사오더라고요. 언니, 저 다음 주에 졸업한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회 하는데 놀러 오실래요? 오빠랑 같이 보러 오세요. 얘 봐라. 이제 하다하다 아주버님한테 오빠라니. 너는 애가 아무리 아버지 없이 컸어도 그렇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너 우리 집에 이렇게 매일 등락거려도 나는 너 우리 둘째 며느리로 허락 안 해. 어머니는 말을 꼭 그렇게 정없이 하시더라. 안 그래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서러워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겠어요? 그래놓고 제가 사온 크림빵은 다 드셨잖아요. 아무튼 엄청 고지식하시다니까. 뭐야? 고지식? 너 말 다 했어? 너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에이, 또 괜히 그러신다. 다음번엔 단팥빵으로 사올게요. 언니, 다음 주 연주회 꼭 보러 오세요. 저 그럼 가요. 동서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미 시어머니께서 가정교육 어쩌고 하실 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물 한 잔만 갖다 달라고 하셔도 긴장했었는데 동서는 그런 기색이라고는 없이 언제나 씩씩했어요. 기가 죽는 법이라고는 없었죠. 그런 동서가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동서는 도련님이랑 연애를 오래 하면서 저희 시댁에 몇 년 동안 아들 친구처럼 왔다 갔다 했으니 자연스레 편해져서 그런 거라네요. 저도 시부모님과 익숙해지다 보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저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저와 달리 동서가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요. 잘 웃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호통만 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능글맞게 할 수 있나 싶어서요. 도련님 여자친구 말이야. 가만 보면 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를 상대로 저렇게 당당하게 굴 수 있지? 나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무서운데. 사실은 민지, 애써 센 척하는 거야. 막상 상대해보면 마음도 여려. 동서, 도련님,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 셋 다 같은 음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저희 남편과도 가까웠어요.
저보다도 만나온 기간은 더 길었으니까요. 동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켜봤던 남편이 보기엔 동서가 어디서든 씩씩한 척 구는 게 따로 이유가 있는 것 같답니다. 동서는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했어요. 동서 친정아버지가 동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요. 그 이후 친정어머니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시다면서 직장에 파견 근무를 신청해 동서와 함께 싱가포르로 갔답니다. 지금은 동서 어머님이 싱가포르 남자를 만나 재혼하셔서 싱가포르에서 사시더라고요. 동서만 대학 입학하면서 서울로 혼자 왔고요. 동서는 어머니와 외국에서 둘이 살면서 남다른 학창시절을 보냈답니다. 동서 어머님은 일해야 했으니 동서를 이 집 저 집 맡기셨대요. 느는 건 외국어랑 넉살 뿐이었죠. 그래서 동서는 어디서든 누구 앞이든 웬만해선 기가 죽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동서가 굳이 어린 시절을 보낸 싱가포르가 아닌 서울의 대학을 지원해서 온 이유도 남달랐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아기가 생겼대요. 어머니도 새아버지도 동서에게 잘 해주셨지만 동서는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성인이 됐으니 독립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서울로 온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오랫동안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대요. 동서의 사정을 다 알고 나니 항상 천방지축 같아 보이기만 했던 동서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가정 환경을 다 아시다 보니 동서를 만날 때마다 괜히 허를 차시기도 하시고 싫은 소리도 하셨지만 다 진심은 아니셨을 거예요. 결국은 동서와 서방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서방님이 동서를 너무 좋아해서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오히려 나중에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동서가 둘 다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연애를 10년이나 하고 결혼했거든요. 중간중간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어차피 둘이 결혼할 거면 괜히 시간 끌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도 동서는 꿋꿋이 버티다가 계획한 대로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고 난 뒤에야 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둔 돈도 없이 바로 부모님 신세 졌는데 너희는 계획한 대로 서울에 신혼집도 있고 대단하다 내 후배님들. 형은 장남이라 어쩔 수 없었잖아. 그리고 벌써 아들에 딸에 애들도 둘씩이나 다 키워놨는데 뭐 우리보다 훨씬 대단하지. 아, 우리는 언제 애 낳아서 키우냐. 그러게요. 저희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결혼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특히 언니,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동서 내가 많이 도와줄게. 아, 그리고 이제 식도 올렸으니까 호칭은 바꾸는 게 좋겠어. 어른들이 안 좋아하실 거야. 아, 꼭 남자들 족보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나랑 언니랑 그래도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낸 게 벌써 몇 년인데. 형수님, 얘가 이런다니까요. 앞으로 고지식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제대로 며느리 노릇이나 할 줄 모르겠어요. 형수님이 얘 군기 좀 바짝 들게 빡세게 굴려주세요. 동서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모여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서방님은 공연기획을 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동서는 피아노 전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했고요. 따로 연주회도 자주 했어요. 동서는 고민이 있으면 서방님보다 저희 신랑을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저희 신랑도 클래식 전공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동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저희 남편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많았어요. 학교 쪽으로 가고 싶다고요. 저를 빼고 셋이 다 같은 대학 출신에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확실히 공감대도 있고 할 말도 항상 많아 보였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낄 틈이 없을 정도였죠. 저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맘때쯤에 저는 시부모님의 어린아이 둘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부모님의 간섭이나 잔소리까지 감당해야 했거든요. 애미야, 애들 감기 된다고 내복 좀 입히라니까 아직도 안 입혔니? 애들이 몸에 열이 많은지 내복만 입히면 짜증을 내고 자꾸 자다 깨서요. 그리고 아직은 날씨가 그 정도로 춥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님. 괜찮기는 배꼽이 훤히 보이는데 어디가 괜찮아. 애들 어릴 때 병원 자주 데리고 다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토달지 말고 어른말 들어라.
아이고, 어머님도 참, 요즘 날씨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땀 많이 흘리면 오히려 더 감기 걸려요. 뭐야? 너는 어른 얘기하는데 왜 또 끼어들어? 그리고 너는 아직도 임신 소식은 없는 거야? 그 고집을 피우면서 늦게 결혼했으면 후닥 애부터 만들어야지. 우리 어머님 또 별 걱정 다 하신다. 저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동서는 결혼해서도 여전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으면 항상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자기 할 말도 똑부러지게 잘했죠. 그렇다고 동서가 물색 없이 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동서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똑똑하고 솔직하면서도 사람이 참 생각이 깊었습니다. 어떨 땐 먼저 결혼도 하고 맏며느리였던 저보다 더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원래도 심장이 좋지 않으셨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 몇 번이나 수술하셨거든요.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쯤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연세도 많으셨고 워낙 여러 번 수술하신 상태라 이번엔 병원에서도 수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고집도 세고 자기밖에 모르던 양반이 많이 힘들긴 한지 요즘 너무 적적해하고 우울해하네. 너희가 좀 신경 좀 써봐. 둘째가 귀여운 손주라도 좀 안겨주면 더 좋고. 요즘 시아버지께서 병원만 다녀오시면 입맛도 없으시고 기운도 없으셔서 온 식구가 다 걱정했어요.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반찬이나 간식 정도 챙겨드리는 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었죠. 그런데 동서가 기특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위해 동서 부부도 시댁에 들어오겠다네요. 시부모님께서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너무 든든했고요. 남들이 보면 우리더러 며느리들 시집살이 어지간히 시킨다고 하겠어. 큰아들의 둘째 아들까지 다 데리고 산다고. 요즘 전세가 좀 비싸야죠. 주인이 자꾸만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겸사겸사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매일 아이까지 낳으라고 성하신데 매일 전세 보증금만 내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게 생겼으니까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우리 생각해서 그럴 리가 없지. 동서는 앞으로 시아버지와 지낼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서방님을 위해 시댁에 들어와 놓고도 애써 티 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걱정돼서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더 울적해 하실까봐 그런다는 걸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죠. 동서와 함께 시댁에서 살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게 꼭 진짜 동생이 생긴 것만 같았어요. 동서가 워낙 저를 잘 따랐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복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시댁에는 또 다른 우환이 생겼습니다.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글쎄 젊디 젊은 우리 서방님을 데려가셨어요. 해외 공연 준비로 외국에 갔다가 공연장 직원들과 지내던 숙소에서 불이 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네요. 저희는 한 해에 2번이나 초상을 치렀습니다. 시아버지 초상을 지낸 지 딱 반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한폭탄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시어머니는 서방님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계시질 않았어요. 병원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서방님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거든요. 동서도 말이 아니었죠. 동서는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출장 간다고 멀쩡히 캐리어를 들고 공항으로 들어갔던 남편이 며칠 새 주검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동서는 장례식 3일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물도 먹지 않은 상태로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동서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가 저는 너무 걱정됐죠.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고집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할 걸. 그랬으면 몇 년이라도 더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해? 동서 잘못 아니야. 동서, 우리 뭐라도 조금 먹자. 물이라도 마셔야 살지. 살고 싶지 않아요. 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요?
동서는 벽에 기대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지난 날을 계속 후회하면서요. 저는 너무 딱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기만 해서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시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내려오시더니 다짜고짜 동서를 찾았습니다. 둘째 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이사당일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힘없이 시어머니 손에 흔들리고 있는 동서 앞을 가로막으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점쟁이 말이 맞았어. 네 사주가 주변에 남자 씨를 말리는 사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너희 결혼을 시키지를 말았어야 했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고정하세요. 아들놈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는 점쟁이가 하는 소리가 설마 맞겠나 싶어서 모르는 척 허락한 건데 네가 네 아버지 잡아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내 남편은 내 아들까지 잡아먹은 거라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무슨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신나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서방님과 동서 사주를 봤다는 건 저와 남편도 몰랐어요. 사주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 얘기를 듣고도 서방님은 동서와 결혼하겠다면서 계속 동서를 기다린 거였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더 안타까웠습니다. 동서도 서방님도 너무 안 되고 아까워서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재수 씨도 힘들 텐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밀치고 동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아이고, 내 귀한 아들. 내 아들 어떡하면 좋아. 첫째야, 너도 조심해. 전현이 지금 우리 집안 씨를 다 말리고 있는 거라니까. 전현 내쫓아야 해,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니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동서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하셨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날 이후 저희 시댁의 분위기는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건강도 건강이었지만 집안의 모든 화를 다 동서의 잘못으로 돌리셨어요. 정말로 동서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요. 저게 왜 아직도 내 집에 있어? 저거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너희까지 내 말 무시할 거야?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쫓아내세요? 저도 엄연히 이 집 며느리예요. 제 남편이 살던 집이니까 저도 이 집에서 살 거예요. 저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난 저 년이랑 절대 한 집에서 못 사니까 아범이랑 애미 나까지 초상 치르기 싫으면 저 년 당장 내보내.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는 절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중간에서 저와 남편이 노력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동서를 챙기기 위해 애썼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구박에 의연했던 사람이라도 지금은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그 시어머니도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동서도 마음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구박까지 하시니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안쓰러웠습니다. 동서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기운 내자. 동서한텐 나도 있고 우리 남편도 있잖아. 우리 오랜만에 둘이 여행이라도 갈까? 바다? 산? 어디가 좋아? 형님, 그럼 여행 말고 저 아주버님을 좀 빌려주세요. 뭐? 갑자기 우리 남편은 왜? 형님은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설마 형님 남편을 진짜 뺏어가기라도 할까봐요? 동서는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아주버님이랑 남편한테 잠깐 갔다 오려고요. 지금은 산이고 바다고 다 싫고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옆에만 있고 싶어서요. 아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아무튼 동서는 그럼 괜찮지. 우리 남편이랑 같이 다녀와. 저는 동서가 그래도 조금 기운을 차렸나 보다 했어요. 제게 오랜만에 농담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동서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좋은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했죠. 그런데 동서는 서방님이 보고 싶다면서 저희 남편과 서방님이 잠들어 있는 시아버지 고향을 내려갔어요. 거리가 멀어서 꼬박 하루를 다녀왔죠. 그런데 다행히도 동서는 남편과 서방님을 보고 와서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며칠 웃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전처럼 씩씩하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또 일이 터졌습니다. 동서가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남편과 아들을 몇 달 새 잃고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도 자꾸만 그렇게 괴롭히신 거였고요. 그런데 글쎄 동서가 저와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것도 노인 치매센터에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하시자고 했다네요. 물론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니 검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동서가 절대 좋은 의도로 모시고 간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아셨으니까요. 저게 아주 밉다 하니까 이제 아예 나를 치매 환자 취급을 해? 나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재수 씨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겠죠. 아범 잘 들어. 나도 하루아침에 과부된 년 안쓰러워서 당분간은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 그런데 저거 아주 못된 년이야. 내가 지 구박 좀 한다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병원에 데려간 거잖아. 어머니 아니에요. 동서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 리 없죠. 저 물건 어차피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물건이야. 지가 애를 낳았어. 그렇다고 지 남편 내조랬어. 내 돈 한 푼도 주지 말고 그냥 내쫓아버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제가 일부러 치매센터에 모시고 간 거예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치매가 아니시면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모시고 간 거라고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잠깐 어머니를 모시고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해서 동서가 시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치매센터에 다녀온 것이었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 중간에서 노력했지만 동서도 시어머니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년 말하는 것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저기 사람 잡아먹는 게 몸에 밴 재수없는 년이라니까. 이제 저 간사한 혀로 나까지 모함해서 병원에 쳐넣을 심산이라고 저게. 병원에서 치매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로 제가 어머니를 쳐넣어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치매도 아니면서 정신줄 놓은 척 저한테 욕하지 말고 말 똑바로 하세요. 뭐야? 저기 저 물건 당장 치워. 너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동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더 불을 붙이는 것 같았어요. 동서 왜 그래? 어머님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동서도 이제 그만해. 형님 똑같아요. 매일 시어머니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면서 저한테 훈계하지 마세요. 재수씨 그만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은 가려서야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절대 저런 근본 없는 것이란 저를 시키는 게 아니었어. 어디서 저런 요물을 데렸다가 며느리로 삼아서는 아이고 조상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하다 요물이요? 어머니도 제발 그만하세요. 아주버님 됐어요. 말리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요물이라 제 남편까지 잡아먹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만 꺼져드릴게요. 이 집에서 나가드린다고요. 그래, 너만 없으면 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일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동서를 설득했어요. 동서가 혼자 나가면 저와 남편 둘 다 너무 걱정된다고요. 걱정이요? 무슨 걱정이요? 어차피 이제 가족도 아니잖아요. 이 집에서 제 걱정해주는 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제 걱정에도 동서는 오히려 화를 내고는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일로 많이 힘들었는지 성격도 행동도 저를 대하는 것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그 당당하고 밝았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동서가 지나가는데 정말 10원 한 푼 주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동서, 집은 어떻게 구했어? 서방님이랑 전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은 진작에 생활비로 다 썼다고 했잖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기는 우리가 남이야? 왜 자꾸 그래, 동서. 내가 동서를 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우리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전셋집 정도는 구할 정도는 해달라고 말씀드릴게. 됐어요. 그 할망구 돈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나 얘기하면 저 형님도 이제 안 볼 거예요. 동서는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해도 꼬박꼬박 언니라고 부르더니 서방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갑자기 제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시댁에서 나가고 난 뒤에도 말이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나가고 나서는 정말 제가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혹시 동서랑 연락해봤냐고 물었죠. 월세집 얻어서 사는 건 들었어. 이제 다시 일도 하려는지 피아노 학원도 알아보는 것 같더라.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자기랑은 연락이 됐나 보네. 내 전화는 받지도 않더라고. 혹시 월세집이 어딘지도 알아? 남편 말이 동네가 좁다 보니 건너 동서 소식을 듣긴 들었다네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월세방을 얻었대요. 저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무래도 동서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고 남편에게 주소를 받아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반찬이라도 좀 해다 주려고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갈 때마다 싫어했어요. 툭하면 이제 시댁과는 인연 끊고 살고 싶다면서 오지 말라는 모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동서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동서가 결국 이 비정한 세상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동서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것만으로도 너무 가혹한데 사랑했던 남편까지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말입니다. 동서는 원래 밝고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심하고 있었나 봐요. 동서가 힘든 일을 겪었어도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 금방 이겨내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동서는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강한 척하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동서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주고 응원해주던 동서의 모습이요. 저는 동서의 장례를 치르고 몇 날 며칠 동안 동서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까운 줄 모르고 스스로 목숨까지 버린 사람 물건을 뭘 그렇게까지 정리하느냐고 다 버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동서가 아끼고 좋아했던 물건들은 태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고작 몇 달 정도 살던 집을 정리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어요.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서는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외국 생활도 오래 했고 음악을 하던 사람이라 언제나 우아하고 고상하게 꾸미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짐은 너무 단출하기만 했습니다. 옷도 몇 벌 안 되고 신발도 2켤레 딱 있더라고요. 거기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해다 준 반찬과 김치도 이미 다 쉬어서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동서는 이 좁은 집에서 매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집을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박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웬 사진들과 편지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저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동서에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악마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일 전 동서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제게 미리 보내놓은 예약 메시지더라고요. 남편을 믿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분명 이상했거든요. 제 남편을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동서가 제 남편에게 악마라고 부르다니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열어보았던 박스를 다시 열었어요. 혹시나 동서가 보낸 메시지에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긴 했습니다. 박스 안의 사진은 대학 때 남편과 동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간혹 서방님도 함께 찍혀 있기야 했지만 저희 남편과 찍은 사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는 제 남편이 동서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동서가 대학 때 방학 때마다 싱가포르에 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동서에게 편지를 보냈나 보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도 도련님과 동서는 사귀고 있었을 땐데 말이죠. 네가 없으니까 확실히 학교가 엄청 조용하다. 네가 관심 있어 했던 공연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도 한대. 너 그 전에 한국 들어오면 셋이 같이 가자. 들어올 수 있으면 연락 줘. 내가 예약할게. 별 사진도 별 편지도 아니었지만 동서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보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동서는 이런 걸 왜 따로 모아둔 걸까요? 혹시 남편과 동서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혹시나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봐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서의 옷가지들을 가져와 집에서 태우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시작은 아주버님이 하셨어요. 남편이 죽고 나자 아주버님은 대학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제게 고백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형님, 아니,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제 말 못 믿으시겠지만 꼭 믿으셔야 해요. 아주버님 휴대폰에 증거가 있어요. 제가 혼자 살던 집, 그리고 생활비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가 집을 나갈 때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물론 저도 남편 성격에 동서를 10원 한 푼 없이 내보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동선 정말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놓은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동서는 분명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의 뒷조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몰래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기록과 동서와 혹시 나눈 메시지나 통화가 있을까 싶어 다 뒤졌어요. 그런데 동서 말이 맞았더라고요. 동서가 살았던 월세집 보증금과 몇 달간의 월세 비용 그리고 생활비까지 보내줬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제게 상의도 하지 않고 그깟 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동서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 간의 관계를 제가 모르질 않았으니까요. 저라도 가진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동서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다 지워졌더군요. 이상할 정도로요. 남편과 동서 간에 나눈 메시지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통화 기록이죠. 이상할 정도로 동서와 통화한 기록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동서가 나쁜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인 그날 오전에 남편과 통화했더라고요. 자그마치 10분이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몇 시간 전 남편과 동서 사이에 나눌 말이 10분이나 된다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딩동. 그때였습니다. 문자가 또 도착했어요. 역시나 동서였습니다. 언니,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2022년 12월 20일 23시 50분 00 호텔. 언니 너무 미안해요. 다 제 팔자가 거지 같아서 주변의 남자는 다 잡아먹는 팔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직 남편의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휴대폰에서 남편 카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동서가 보낸 메시지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죠. 저는 절대 없기를 바랐어요. 차라리 남편이 철저하게 모든 걸 지워버렸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악마가 맞았습니다. 제 일말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거든요. 12월 20일 23시 50분 00 호텔 숙박 비용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과 늦게까지 회식했다면서 새벽에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걸 참고 살아왔거든요. 남편 하나 믿고 지금까지 꼰대 같은 시부모님 모시며 혼자 아들, 딸 둘을 키웠어요. 남편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란 핑계로 항상 집에 오면 꼼짝도 안 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예민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부모님 비위를 맞추느라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당연한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위기가 연달아 찾아왔을 때
어떻게든 다시 되돌리려 노력했습니다. 동서를 위로하고 잘 챙겨서 놓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시어머니도 받아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중간에서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 모르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니라 대학 때부터 동서를 좋아했는데 동생의 여자친구를 뺏을 순 없으니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순진하고 말 잘 듣는 제가 아니라 화롱하고 시원시원한 동서를 좋아했으면서 그 마음을 철저하게 숨겨온 거예요. 저를 집안에 말 잘 듣는 식무로 만들어 놓고 서방님이 죽자마자 제 뒤에서 동서를 농락하고 있었어요. 저는 욕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귀하게 욕조 안에 들어가 반신욕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졌어요. 샴푸, 비누, 바가지 할 거 없이 그냥 다 던졌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부으면서요. 이런 미친놈! 이런 악마 같은 새끼!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언제부터 계획한 거냐고! 저는 돌아버렸습니다. 그런 순간에 돌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보,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욕조에 선 채 빨개 벗은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어머니까지 저희 방으로 달려오셨죠.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애미 너 미쳤니? 설마 이거 다 네가 아범한테 던진 거야? 네, 제가 다 던졌어요. 미친놈한테 매가 약이니까요. 뭐? 얘가 말이면 단 줄 아나? 어디 감히 남편한테 미친놈 소리를 해?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쫓겨나요? 저는 제 발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미친놈 맞아요. 이 인간이 글쎄 누구랑 바람을 피웠는 줄 아세요? 뭐 바람?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네 아들을 그렇게 몰라? 내 아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야.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천박하게 바람이야? 동서랑 이 미친놈이 바람을 폈어요. 둘이 호텔까지 갔다고요. 저는 태어나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돌아버릴 정도로 화가 나니 절로 목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재수 씨랑 호텔을 가다니. 동서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사람이 아닌데 다 이유가 있었어. 동서가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야. 남편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이 그러고 싶었어? 나 이제 당신 못 믿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사실대로 말해. 아니야 여보, 당신이 어디서 뭘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아니야. 나 다 증명할 수 있어. 나 떳떳하다고. 남편은 제가 다 증거까지 확인했는데도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부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을 아이들 아버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억울해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이혼할 순 없대요. 전 그래서 시어머니도 계신 앞에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습니다. 동서에게 온 메시지와 동서네 집에서 봤던 사진과 편지, 그리고 호텔 카드 영수증까지요. 이게 다 뭐야? 죽은 년이 어떻게 문자를 보냈어? 그리고 아범, 이거 너 아니지? 절대 그 미친년이랑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남편은 욕실에서 나와 가운을 걸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기도 그동안 너무 괴로웠다면서요.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자기도 너무 힘들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인간과 살았나 싶어 오히려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당한 건 나야. 나도 재수씨가 그런 여자인 줄은 몰랐어. 재수씨 내 동생의 아내이기 전에 나한테 학교 후배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어머니까지 재수씨를 못 살게 구니까 나라도 챙겨주자 싶어서 잘해준 거야. 그건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도 나한테 재수씨 챙기라고 했고. 그거야 나도 알지. 그런데 서로 매일 통화하고 호텔까지 드나드는 사이인 줄은 몰랐지. 그런 게 아니야. 재수씨가 언젠가부턴가 갑자기 내가 좋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댔어. 나도 처음엔 재수씨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도와주고 잘해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 매일 문자에 전화에 나도 너무 괴로웠어.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는 속는 셈 치고 그럼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혼을 하려면 남편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우선 저와 남편은 카드 내역에 찍힌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측에 양해를 구해서 그 시간에 복도 CCTV 영상만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동서가 호텔로 먼저 들어가고 몇 분 있다가 남편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호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룸으로 들어가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왔어. 집 앞에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무작정 호텔로 왔다고. 숙박비 좀 내달라고. 그럼 숙박비만 내주고 나오면 되지. 왜 룸까지 들어갔어? 나도 룸엔 절대 안 들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재수 씨가 계속 전화했어. 무섭다고. 그래도 내가 룸엔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중엔 당신한테 전화하겠다더라. 사실은 우리가 대학 때 서로 좋아했던 사이라고 거짓말하겠다면서. 그래서 정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몰라서요.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안 되겠다. 나도 재수 씨 생각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나 당신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진실을 보여줄게. 남편은 더는 안 되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휴대폰을 복구해주는 가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삭제했던 휴대폰 메시지들을 모두 다 복구했어요. 그러곤 제게 보란 듯 보여주더라고요. 확인해 보라면서요. 메시지는 모두 다 동서가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빠,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가 너무 힘들다고 오늘은 집으로 와달라고 했잖아. 자꾸 내 전화도 안 받고 나 무시할 거야? 나 안쓰럽다고 잘해주면서 꼬실 땐 언제고 이제 오빠까지 나 버리는 거야? 또 내 전화 씹어? 오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앤지 모르는구나. 당장 나한테 안 오면 내가 당신 마누라한테 우리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떠벌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오빠가 감히 날 무시해? 자꾸 이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알지? 나 남자 씨가 마르게 하는 재수없는 년인 거. 당신도 내가 지옥까지 같이 데려갈 거야. 저는 결국 메시지를 다 보질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동선 제가 알던 동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자꾸 소중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거기다가 어머님까지 그러셨으니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한 것 같아. 왜 말 안 했어? 진작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야. 남편은 처음엔 동서가 불쌍했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대요. 자신의 집에 시집와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생겼으니까요. 동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자신에게 매일 매달리는데 매몰차게 할 수 없어 조금 잘해줬더니 더 많은 걸 바랐답니다.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데? 나만 이럴 순 없어. 나 무시하면 당신네 가정도 똑같이 망쳐놓을 거야. 동서는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해대며 남편을 힘들게 했대요. 남편도 듣다 받아줄 수 없어서 결국 매몰차게 한 거였죠. 나도 더는 못 참아. 너만 남편을 잃은 게 아니야. 나도 아버지의 동생까지 잃었다고. 나도 더는 모르겠으니까 네 맘대로 해. 그게 마지막 통화에서 남편이 동서에게 한 말이었어요. 남편도 많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동서는 견디질 못하고 제게 예약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동서는 아무래도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요. 저희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정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잠시 여행을 다녀왔어요. 싱가포르로요. 저는 아직 태우지 않았던 동서의 사진과 아끼던 것들을 챙겨 동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안 건데 동서가 서방님 그렇게 되고 나서 약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까지 한 것 같아요. 저와 동서 친정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변해버렸던 게 서방님 사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의 동생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동서가 있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동서, 동생이야. 많이 컸지? 저는 동서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너무 힘들어서 약 기운에 그랬든 그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이미 제 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동서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서에게 잘해주고 챙겨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서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버려뒀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동서를 서방님의 묘지 안에 같이 이장했어요. 더는 동서가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요. 동서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평생 자신의 곁에 영원히 함께 있어줄 가족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종종 찾아와 동서의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